가을매의 눈으로 살아가라.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저녁 무렵 숲속을 거닐다가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가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두들기는 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서 밤 한 토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란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저 사람들,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것과 같으리라.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1801년 2월 28일 다산은 멀리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는 귀향길에 올랐다. 벌써 세 번째 귀향길이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려다 장형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등졌고 신지도로 귀향을 떠나는 둘째 형 정약전과 헤어져 다산 자신도 유배지로 향하는 신세가 되었다. 천주교에 관대했던 정조가 세상을 뜨자 신유박해가 일어나 천주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종교를 빌미로 개혁 추진 세력인 시파를 몰아내려 한 벽파의 정치 공작이었다. 한때 천주교에 입교한 적이 있고 정조의 신임을 얻으며 벼슬살이를 했던 다산 역시 이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며 이름을 빛내던 시절은 끝이 나고 그도 밤 한 토를 잃은 채 쓰라린 유배의 길을 떠난 것이다. 강진에 도착한 다산은 초당을 짓고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유배 생활을 시작한다. 유배를 떠날 때 첫아들 학연이 18살, 둘째 아들 학유가 15살이었으니 자식의 생활이 궁금하고 염려되는 마음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래서 다산은 마음을 담아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두 아들뿐 아니라 발이 묶여 만날 수 없는 둘째 형, 그리고 제자들과도 서신을 교환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이들에게 보낸 다산의 편지글을 엮은 모음집이다. 다산은 편지에서 두 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러주고 있다. 직접 곁에 두고 가르칠 수 없어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문체에 그대로 드러난다. 편지 속에는 내가 밤낮으로 애태우며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들 뼈가 점점 굳어지고 기운이 점점 거칠어져 한두 해 더 지나버리면 온전히 나의 뜻을 저버리고 말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이다. 작년에는 그런 걱정에 병까지 얻었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법, 책을 읽고 쓰는 법, 밭을 가꾸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세세히 적고 효도를 다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라고 아들들에게 말한다.
그는 모든 일이 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잘 살펴드리고 큰아버지를 아버지 모시듯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다산이 생각하는 효도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소소한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다산은 자식들이 그의 말을 듣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화를 내며 꾸짖는 편지를 다시 보냈다. 너희 형제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이 찬가 따뜻한가 항상 점검하고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차면 항상 따뜻하게 직접 불을 때 드리고 이런 일은 종들을 시키지 않도록 해라. 그 수고로움도 잠깐 연기 쏘이는 일에 지나지 않지만 내 어머니는 무엇보다 더 기분이 좋을 것인데 이런 일을 왜 즐거이 하지 않느냐. 다산은 자식의 생활 태도 하나하나를 염려했다. 첫째 아들이 강진에 왔을 때 그는 시험 삼아 술을 한 잔 마시게 했다. 좀처럼 취하지 않는 첫째를 보고 동생 하규의 주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자기보다 곱절은 더 마신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깜짝 놀란 다산은 곧바로 둘째에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옛날에는 뿌리 달린 술잔을 만들어 조금씩 마시게 하였고 그런 술잔을 쓰면서도 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뿔 달린 술잔이 뿔 달린 술잔 구실을 못하면 뿔 달린 술잔이라 하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없는 패족 집안의 사람이 못된 술주정뱅이라는 이름을 더 가진다면 앞으로 어떤 등급의 사람이 되겠느냐.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말거라. 제발 이 처내의 애처로운 아비의 말을 따르도록 해라. 자식이 술을 배울까 두려워 마시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강조한 것은 독서였다. 그는 정월에 독서 계획을 세운 후 그대로 실천하는 열성적인 독서가였다. 집안이 몰락하면서 아들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자 책을 읽고 학문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며 부지런히 독서하라고 권한다. 학문으로 영달을 추구하겠다는 사리사욕이 없을 때 비로소 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의 뜻을 두고 있어야 하며 독서를 할 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글을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의 글을 깊이 이해하고 책으로 엮어 후대에 전해주기를 바랐다. 너희 처지가 비록 벼슬길은 막혔어도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통식 달리의 선비가 되는 일은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꺼릴 것이 없을 뿐더러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고 곤궁하여 고생하다 보면 그 마음을 단련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니 인정이나 사물의 참 거짓을 옳게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처음에는 경학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실학의 마음을 두고 옛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항상 만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된 뒤 더러 안개 낀 아침, 달 뜨는 저녁, 짙은 녹음, 가랑비 내리는 날을 보고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한가롭게 생각이 떠올라 그냥 운율이 나오고 저절로 시가 될 때 천지 자연의 음향이 제 소리를 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시인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경지일 것이다. 나보고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한다고 하지 말거라.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다사는 검소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그는 재물을 메기 같은 물고기에 비유하며 꽉 쥐면 쥘수록 미끄러운 것이 재물이라고 했다. 이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형태는 닳아버리면 그뿐이지만 정신은 없어지지 않으니 재물을 오래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인 셈이다. 옷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게 마련이고 재물은 자손에게 물려준다 해도 결국 탕진되기 마련이니 한때의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소박하게 살아가라고 다사는 충고한다. 세속에서 밭을 사며 집을 마련하는 자를 가리켜 순박하고 진실하며 든든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논과 밭이라는 것이 바람에 날려 버릴 수도 없고 불이 태울 수도 없고 도둑이 훔칠 수도 없어 천년 만년이 지나도록 파괴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팍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논과 밭에 땅 문서를 손에 넣어 그 내력을 조사해 보면 어느 것이나 100년 동안 주인이 바뀐 것이 적어도 5~6번은 되고 많은 경우에는 7, 8이나 9번은 된다. 그 성질이 유동하여 잘 달아남이 이와 같은데 어찌 유독 남들에게는 가볍게 바뀌었던 것이 나에게만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리라 그것을 믿음에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날 앉아서 1년의 양식을 계산해 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너는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았는가? 누에가 알에서 나올만 하면 뽕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번 내면
어머니의 젖이 이미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너는 비록 가난하다고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제자 윤종심에게 보낸 편지. 편지글 속에는 남새밭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는 시골의 일상이 쓰여 있다. 다사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선비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는 양계를 시작했다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양계를 해도 사대부다운 양계를 하라고 말한다. 농서를 잘 읽고 나서 색깔을 나누어도 보고 달기 않는 회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살지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로 짓기도 하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닭 기르는 방법을 이론으로 정리해서 개경 같은 책을 쓰는 것도 독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라고 진지하게 조언한다. 다사는 항상 나무를 심고 밭을 가꾸었는데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이나 남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라며 두 아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채소를 가꾸어 보라고 권했다. 남새밭 가꾸는 데는 땅을 반반하게 고르고 일항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흙은 가늘게 부수고 깊게 갈아 분가루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아욱 한 이랑, 배추 한 이랑, 무 한 이랑씩 심어놓고 마늘이나 파 심는 일에도 힘쓸 것이며 미나리도 심을 만한 채소다. 또한 한여름 농사로는 참을 만한 것도 없느니라. 부업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남새밭 가꾸는 일이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하지만 이렇게 고즈넉한 시골 생활 중에도 문득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마다 치미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다스리고자 다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으리라.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모를 리 없는 그의 큰아들이 다산을 축출하는 데 힘을 보탰던 홍의호와 강준흠, 이기경에게 유배살이를 덜어줄 수 있도록 간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넌지시 적어보낸다. 그러나 다사는 다음과 같이 매서운 답장을 되돌렸다. 이 편지를 본 큰아들의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지는 않았을까.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가지의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으며,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해를 보는 경우이다. 너는 내가 필천 홍의호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을 빌고 또 강준음과 이기경에게 꼬리치며 동정을 받도록 애걸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세 번째 등급을 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해야겠느냐. 큰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
1818년 5월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보내온 다산의 세월은 18년 만에 끝이 난다. 40살의 강진을 찾았던 다산은 58살의 노인이 되었고 아비의 꾸지람이 가득한 편지를 받던 두 아들은 36, 33살이 되었다. 둘째 아들 하규는 달마다 달라지는 농가의 풍속을 그린 농가 원령가를 지어 알려졌다. 이 유배 기간 동안 다산은 흑산도에 있던 둘째 형 약전과 막내 아들 농아를 죽음으로 잃어야 했다.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권세를 잃고 눈앞에서 형제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으며 사형의 고비를 넘긴 뒤 외롭게 살아야 했던 18년. 그동안 그가 잃은 것이 정말 어린아이의 밤 한 톨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다산은 상실감과 싸우며 이 시간을 견디어냈다. 그는 사의제,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으로 네 가지는 곧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을 가리킨다. 이 사의제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경전 연구와 지필에 몰두했다.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목민 심서와 경세 유표도 바로 이 유배 기간 중에 완성된 명조이다. 맑은 눈으로 멀리 보려 했던 사람. 다산은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바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정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를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해마다 봄이 되면 다산 초당을 직접 찾곤 하는 법정 스님은 산문집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다산을 이렇게 소개한다. 영산강 하구원을 지나 강진군 도안면 만덕리 귤동에 이르는 길은 남도 특유의 아기자기한 정겨운 길이다. 귤동 뒷산에 초당이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10년 동안 제자들에게 강론하고 저술에 몰두 실학을 집대성한다. 그의 나이 40에서 57세에 이른 사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장 무르익을 기간이다. 귀양 가던 그해 1801년 겨울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다. 천지간에 외롭게 서 있는 내가 운명적으로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로지 책과 붓뿐이다. 그는 이어서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독서하라고 간곡히 타이른다. 너희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내 저술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내 저술이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눈을 감고 흙으로 빚은 등신처럼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거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이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살 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 아래서라도 죽을 수고 마는 것이 인생의 과정. 그는 18년 유배 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재능과 출세를 시기하여 무고한 죄를 쉬워 유배를 보낸 그때의 지배계층은 오늘날 그 존재마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귀양살이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던 다산은 오늘까지 숨을 쉬면서 후손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 참과 거짓은 이렇게 세월이 금을 긋는다. 박성무가 번역하여 엮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1979년 가을 시인사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12.6, 12.12, 5.18로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산의 서간문을 담고 있는 이 모음집은 감옥 안의 양심수들이 즐겨 읽는 책이 되는 등 화제를 낳는다. 초판본이 나온 지 13년째 되던 해인 1991년 12월 장작과 비평사에서 내용을 채우고 보완하여 장비 교양문고 17번째 권으로 개역 증보해 발행했으며 13쇄를 거듭하다가 2001년 5월에 개정 증보판이 발간되었다. 다산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이래 박성무에게 다산은 늘 참다운 스승이었다. 그는 다산기행을 펴냈고 흠흠신서, 다산 산문선 등을 번역했다. 함께 읽을 다산 정약용의 책으로는 다산 어록 청상이 있으며 정약용과 조선 후기사를 아우른 역사학자 이덕일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있다. 가을매의 눈으로 살아가라.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저녁 무렵 숲속을 거닐다가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가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두들기는 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서 밤 한 토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갔기 때문이란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저 사람들,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것과 같으리라.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1801년 2월 28일 다산은 멀리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는 귀향길에 올랐다. 벌써 세 번째 귀향길이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려다 장형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등졌고 신지도로 귀향을 떠나는 둘째 형 정약전과 헤어져 다산 자신도 유배지로 향하는 신세가 되었다. 천주교에 관대했던 정조가 세상을 뜨자 신유박해가 일어나 천주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종교를 빌미로 개혁 추진 세력인
시파를 몰아내려 한 벽파의 정치 공작이었다. 한때 천주교에 입교한 적이 있고 정조의 신임을 얻으며 벼슬살이를 했던 다산 역시 이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며 이름을 빛내던 시절은 끝이 나고 그도 밤 한토를 잃은 채 쓰라린 유배의 길을 떠난 것이다. 강진에 도착한 다산은 초당을 짓고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유배 생활을 시작한다. 유배를 떠날 때 첫아들 학연이 18살, 둘째 아들 학유가 15살이었으니 자식의 생활이 궁금하고 염려되는 마음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래서 다산은 마음을 담아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두 아들뿐 아니라 발이 묶여 만날 수 없는 둘째 형, 그리고 제자들과도 서신을 교환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이들에게 보낸 다산의 편지글을 엮은 모음집이다. 다산은 편지에서 두 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러주고 있다. 직접 곁에 두고 가르칠 수 없어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문체에 그대로 드러난다. 편지 속에는 내가 밤낮으로 애태우며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들 뼈가 점점 굳어지고 기운이 점점 거칠어져 한두 해 더 지나버리면 온전히 나의 뜻을 저버리고 말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이다. 작년에는 그런 걱정에 병까지 얻었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법, 책을 읽고 쓰는 법, 밭을 가꾸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세세히 적고 효도를 다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라고 아들들에게 말한다. 그는 모든 일이 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잘 살펴드리고 큰아버지를 아버지 모시듯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다산이 생각하는 효도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소소한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다산은 자식들이 그의 말을 듣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화를 내며 꾸짖는 편지를 다시 보냈다. 너희 형제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이 찬가 따뜻한가 항상 점검하고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차면 항상 따뜻하게 직접 불을 때 드리고 이런 일은 종들을 시키지 않도록 해라. 그 수고로움도 잠깐 연기 쏘이는 일에 지나지 않지만 내 어머니는 무엇보다 더 기분이 좋을 것인데 이런 일을 왜 즐거이 하지 않느냐. 다산은 자식의 생활태도 하나하나를 염려했다. 첫째 아들이 강진에 왔을 때 그는 시험 삼아 술을 한 잔 마시게 했다. 좀처럼 취하지 않는 첫째를 보고 동생 학유의 주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자기보다 곱절은 더 마신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깜짝 놀란 다산은 곧바로 둘째에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옛날에는 뿌리 달린 술잔을 만들어 조금씩 마시게 하였고 그런 술잔을 쓰면서도 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뿔 달린 술잔이
뿔 달린 술잔 구실을 못하면 뿔 달린 술잔이라 하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없는 패족 집안의 사람이 못된 술주정뱅이라는 이름을 더 가진다면 앞으로 어떤 등급의 사람이 되겠느냐.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말거라. 제발 이 처내의 애처로운 아비의 말을 따르도록 해라. 자식이 술을 배울까 두려워 마시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강조한 것은 독서였다. 그는 정월의 독서 계획을 세운 후 그대로 실천하는 열성적인 독서가였다. 집안이 몰락하면서 아들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자 책을 읽고 학문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며 부지런히 독서하라고 권한다. 학문으로 영달을 추구하겠다는 사리사욕이 없을 때 비로소 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의 뜻을 두고 있어야 하며 독서를 할 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글을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의 글을 깊이 이해하고 책으로 엮어 후대에 전해주기를 바랐다. 너희 처지가 비록 벼슬길은 막혔어도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통식 달리의 선비가 되는 일은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꺼릴 것이 없을 뿐더러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고 곤궁하여 고생하다 보면 그 마음을 단련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니 인정이나 사물의 참 거짓을 옳게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처음에는 경학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실학의 마음을 두고 옛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항상 만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된 뒤 더러 안개 낀 아침, 달 뜨는 저녁, 짙은 녹음, 가랑비 내리는 날을 보고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한가롭게 생각이 떠올라 그냥 운율이 나오고 저절로 시가 될 때 천지 자연의 음향이 제 소리를 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시인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경지일 것이다. 나보고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한다고 하지 말거라.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다산은 검소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그는 재물을 메기 같은 물고기에 비유하며 꽉 쥐면 쥘수록 미끄러운 것이 재물이라고 했다. 이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형태는 닳아버리면 그뿐이지만 정신은 없어지지 않으니 재물을 오래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인 셈이다. 옷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게 마련이고 재물은 자손에게 물려준다 해도 결국 탕진되기 마련이니 한때의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소박하게 살아가라고 다사는 충고한다. 새 속에서 밭을 사며 집을 마련하는 자를 가리켜 순박하고 진실하며 든든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논과 밭이라는 것이 바람에 날려 버릴 수도 없고 불이 태울 수도 없고 도둑이 훔칠 수도 없어 천년 만년이 지나도록 파괴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팍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논과 밭에 땅 문서를 손에 넣어 그 내력을 조사해 보면 어느 것이나 100년 동안 주인이 바뀐 것이 적어도 5~6번은 되고 많은 경우에는 7, 8이나 9번은 된다. 그 성질이 유동하여 잘 달아남이 이와 같은데 어찌 유독 남들에게는 가볍게 바뀌었던 것이 나에게만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리라 그것을 믿음에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날 앉아서 1년의 양식을 계산해 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너는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았는가? 누에가 알에서 나올만 하면 뽕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번 내면 어머니의 젖이 이미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너는 비록 가난하다고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제자 윤종심에게 보낸 편지. 편지글 속에는 남새밭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는 시골의 일상이 쓰여 있다. 다사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선비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는 양계를 시작했다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양계를 해도 사대부다운 양계를 하라고 말한다. 농서를 잘 읽고 나서 색깔을 나누어도 보고 달기 않는 회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살지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달개 정경을 시로 짓기도 하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달 기르는 방법을 이론으로 정리해서 개경 같은 책을 쓰는 것도 독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라고 진지하게 조언한다. 다사는 항상 나무를 심고 밭을 가꾸었는데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이나 남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라며 두 아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채소를 가꾸어 보라고 권했다. 남새밭 가꾸는 데는 땅을 반반하게 고르고 일항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흙은 가늘게 부수고 깊게 갈아 분가루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아욱 한 이랑, 배추 한 이랑,
무 한 이랑씩 심어놓고 마늘이나 파 심는 일에도 힘쓸 것이며 미나리도 심을 만한 채소다. 또한 한여름 농사로는 참을 만한 것도 없느니라. 부업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남새밭 가꾸는 일이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하지만 이렇게 고즈넉한 시골 생활 중에도 문득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마다 치미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다스리고자 다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으리라.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모를 리 없는 그의 큰아들이 다산을 축출하는 데 힘을 보탰던 홍의호와 강준흠, 이기경에게 유배살이를 덜어줄 수 있도록 간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넌지시 적어보낸다. 그러나 다사는 다음과 같이 매서운 답장을 되돌렸다. 이 편지를 본 큰아들의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지는 않았을까.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가지의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으며,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해를 보는 경우이다. 너는 내가 필천 홍의호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을 빌고 또 강준음과 이기경에게 꼬리치며 동정을 받도록 애걸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세 번째 등급을 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해야겠느냐. 큰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 1818년 5월,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보내온 다산의 세월은 18년 만에 끝이 난다. 40살의 강진을 찾았던 다산은 58살의 노인이 되었고, 아비의 꾸지람이 가득한 편지를 받던 두 아들은 36, 33살이 되었다. 둘째 아들 하규는 달마다 달라지는 농가의 풍속을 그린 농가 원령가를 지어 알려졌다. 이 유배 기간 동안 다사는 흑산도에 있던 둘째 형 약전과 막내 아들 농아를 죽음으로 잃어야 했다.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권세를 잃고 눈앞에서 형제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으며 사형의 고비를 넘긴 뒤 외롭게 살아야 했던 18년. 그동안 그가 잃은 것이 정말 어린아이의 밤 한 톨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다사는 상실감과 싸우며 이 시간을 견디어냈다. 그는 사의제,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으로 네 가지는 곧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을 가리킨다. 이 사의제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경전 연구와 지필에 몰두했다.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목민 심서와 경세 유표도 바로 이 유배 기간 중에 완성된 명조이다. 맑은 눈으로 멀리 보려 했던 사람. 다사는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바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정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를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해마다 봄이 되면 다산 초당을 직접 찾곤 하는 법정 스님은 산문집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다산을 이렇게 소개한다. 영산강 하구원을 지나 강진군 도안면 만덕리 귤동에 이르는 길은 남도 특유의 아기자기한 정겨운 길이다. 귤동 뒷산에 초당이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10년 동안 제자들에게 강론하고 저술에 몰두 실학을 집대성한다. 그의 나이 40에서 57세에 이른 사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장 무르익을 기간이다. 귀양 가던 그해 1801년 겨울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다. 천지간에 외롭게 서 있는 내가 운명적으로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로지 책과 붓뿐이다. 그는 이어서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독서하라고 간곡히 타이른다. 너희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내 저술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내 저술이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눈을 감고 흙으로 빚은 등신처럼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라.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거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이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살 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 아래서라도 죽을 수고 마는 것이 인생의 과정. 그는 18년 유배 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재능과 출세를 시기하여 무고한 죄를 쉬워 유배를 보낸 그때의 지배계층은 오늘날 그 존재마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귀양살이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던 다산은 오늘까지 숨을 쉬면서 후손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 참과 거짓은 이렇게 세월이 금을 긋는다. 박성무가 번역하여 엮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1979년 가을 시인사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11.6, 12.12, 5.18로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산의 서간문을 담고 있는 이 모음집은 감옥 안의 양심수들이 즐겨 읽는 책이 되는 등 화제를 낳는다. 초판본이 나온 지 13년째 되던 해인 1991년 12월 장작과 비평사에서 내용을 채우고 보완하여 장비 교양문고 17번째 권으로 개역 증보해 발행했으며 13쇄를 거듭하다가 2001년 5월에 개정 증보판이 발간되었다. 다산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이래 박성무에게 다산은 늘 참다운 스승이었다. 그는 다산기행을 펴냈고 흠흠신서, 다산 산문선 등을 번역했다.
함께 읽을 다산 정약용의 책으로는 다산 어록청상이 있으며 정약용과 조선 후기사를 아우른 역사학자 이덕일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있다.